제가 아까 이제 예측을 배제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뭐 이게 언제 뭐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어떠한 구도가 있는 것 같다라든가 이런 식의 분석이나 해석이 큰 의미가 없어진 그런 조건이라서 어떤 상태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그걸 위해서 무슨 대응들이 준비되고 있는가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윤석열에 대한 파면, 즉 현재 탄핵 인용이 지속적으로 늦춰지고 있는 국면, 이게 단순히 늦춰지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설왕설래도 많고, 특히나 이따가도 이제 다루겠는데 내각 전체를 그냥 탄핵을 해서 아예 거부권도 못 쓰게 만드는 상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논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들이 되게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현실성 문제를 따져야 되는 측면들도 있기도 해서 그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미정 박사님께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생각하시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간략하게 그 타임테이블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 3일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죠. 그다음에 14일 국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가결했습니다. 예. 그리고 1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첫 번째 회의를 하면서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라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국회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가결을 했죠. 네. 그다음에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은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현재 8인 체제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월 15일 2025년이죠. 이제 올해 1월 15일 윤석열이 세 차례 시도 끝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21일 윤석열이 헌재 변론기일에 첫 번째 출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26일 윤석열이 구속 기소가 되죠. 그다음에 2월 25일이 윤석열의 최후 진술 및 변론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27일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별적 임명권 행사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3월 7일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기대했던 14일과 21일이 윤석열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많이 예상을 했지만 무산되었죠. 물론 그 다음 주 28일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다음에 24일 헌재가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한덕수가 이제 돌아오죠. 그리고 28일 우원식 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예정돼 있는 것이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6인 체제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28일과 4월 18일 사이에 오늘이 이제 31일인 거죠. 간략히 요약을 하면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다라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된 어떤 탄핵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여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소속 의원들을 내란 음모,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이제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후에 이 야당의 대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걸 먼저 말씀드리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헌재 판결을 기다렸던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헌재가 법과 원칙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헌재 판결을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것은 그들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였든 간에 그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 과연 순진하고 어리석은 일이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또 합니다. 예. 그냥 우리는 이 시스템이 그 정도로는 단단할 것이다 라고 신뢰했을 뿐인 거죠.
법과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공통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라는 거는 사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지 않습니까? 물론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법과 원칙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진 않는다라는 것이 확인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최후의 보루에 있는 헌법재판소만큼은 특히 내란과 같은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당연한 예측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어서 그리고 재판관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떤 선의라는 것에 기댔다라고 평가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배반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나라에 더 이상 법에 의한 통치가 이 나라가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무법과 무정부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헌재가 지금이라도 빨리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야당,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비난하는 모두에게 저는 정말 묻고 싶거든요. 어쩌라는 말이냐고. 네. 지금 대안으로 제출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조목조목 막 그 비난을 하는데 급급하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이게 일종의 고육책인 상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이것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공격이 과연 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이제 이런 문제겠죠. 지금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약간 쫄아 있으면서 자꾸 이제 법 안에서만 행동하려고 한다. 답답하다 또는 나이브하다. 이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지네들은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그렇다. 이게 이제 비난이 시작되는 방식이에요. 네. 결국에는 수박은 도초에 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제 지난 담론하고 연결이 됩니다. 물론 그 마음이 현재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내각 총사퇴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일련의 이제 상당히 극단적인 법적 선택을 내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비난 쪽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비난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마음이야 이제 이해를 하지만 과연 그게 이제 의도한 바를 구현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태도나 행동일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좀 제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고양이 날다님이 그 직업윤리는 개나 줘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이제 고양이 날다님이 아니면은 이해가 가는데 고양이가 붙어가지고 이게 좀 중립성이 의심이 됩니다. 직업윤리는 고양이를 줬다 이러면 또 의미가 되게 달라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예. 근데 그 직업윤리 문제는 아마 지금 내각에 있는 장관들이나 총리 그리고 특히나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에 대한 과도한 비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일단 저부터도 방송을 할 때 많은 지적들 비난을 받아요. 비슷한 어떤 심지어 이제 오늘 어떤 분들은 그 지난주까지 제가 방송을 할 때 이게 방송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불안과 공포를 그 의외로 막 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얘기하시는 분들의 뭐 근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실제로 그런가?라고 이제 한번 귀 기울여 볼 법도 한데 대부분 들어보면 그냥 내피셜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받아본 그런 찌라시 흔히 말하는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방송을 제가 듣거나 접할 때 참 무책임하게 방송을 한다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지난주까지 방송했던 것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강조했던 거는
이게 만약에 4월을 넘어가게 된다. 헌재가 4월을 넘어가면서도 어떤 결정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진다. 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했고 그 실제로 이제 오늘까지 왔으니까 내일이면 4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다. 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까 민주당 도대체 뭐 하냐라는 것처럼 지난주까지 무슨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하더니 예. 왜 뭐 얘기가 달라지냐 막 뭐 그게 아니고 그 상황이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 굉장히 예민해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저는 아까 정미정 박사님 얘기에 전폭 공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것 외에 이렇게 대처하는 것 외에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뭘 할 수 있는지.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짚어보죠. 이 부분에서 흔히 나오는 게 이제 실기론. 싸움은 기세인데 저들을 그냥 잽싸게 빨리 끝까지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다. 그러니까 무한정 기다리고만 있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계산을 해보니 저들의 구도는 완성되어 가는데 우리는 시간표가 너무 부족하다. 실기론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겁니다. 저들은 헌법과 법률 바깥에서 싸우는데 우리는 자꾸 헌법과 법률 안에서 막 착한 척한다. 이른바 선비론. 예. 저들이 칼을 들고 나오고 도끼 들고 나오면 우리도 칼 들고 도끼 들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쓰고자 하는 칼이나 도끼는 그래도 적어도 합법적인 어떤 도끼다. 이를테면 이제 내각총 탄핵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기론과 함께 이렇게 선비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담론이 크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죠. 실기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상당수 많은 법조인들이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헌재가 예. 처음부터 이거는 기각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의 뭐 어지간한 전문가도 언론들도 심지어 조선일보조차도 처음에는 이거를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그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실기했다? 그때부터 뭐 이걸 예상을 하고 막 초강경 대응을 하고 막 저는 그거는 정말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보고요. 말도 안 된다라고 되게 동의하기가 힘들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어쩔 수 없는 흔히 말하는 개혁 진보 세력에 이게 이 단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숙명? 그러니까 선비론에 대해서 저도 비판적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저쪽이 저렇게 뭐 위법 탈법 해가지고 막 칼춤 추고 막 날뛴다고 이쪽에서 대응하는 것도 역시 비슷하게 대응을 해버리면 이제 그거야말로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답답하지만 단계를 밟아서 갈 수밖에 없는 약간의 숙명, 운명 그런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좀 답답하지만 저쪽에서 칼을 든다. 그러니까 물론 위급 상황이라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정말로 어떤 지금 단계에서 그걸 살짝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전까지는 밟을 수 있는 모든 합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가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솔직히? 예. 자, 그렇고 정미정 박사님. 저도 실기론에 그러니까 저 둘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실기론에 동의하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예, 특별히 뭔가를 놓치거나 뭐 이랬어야 되는데 안 해서 문제가 더 커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법기술을 부려서 그렇게 한 것을 어떻게 예상하고 대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사실 지금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딱 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이제 제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 채널들이 많아지니까 프로그램도 이제 많아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전 시기에는 잘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기 힘든 의원들의 이야기를 직접은 아니죠.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피커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 우리한테 뭘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보가 됐든 전략이 됐든 네, 뭐가 됐든 근데 그게 성에 안 차는 거죠 지금. 예. 아니 지금 저렇게 어부더더하려면 여기 왜 나와서 저러는 거야? 너 왜 나왔어?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어부더더하다가 이게 느끼기에 어부더더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더 구체적인 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정도 수준에 이제 멈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속이 터지는 거지. 아니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쟤들이 지금 저렇게까지 하는데 너희들은 진짜 뭐가 대안이 있긴 있는 거야? 라고 자꾸 이렇게 화를 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상황이 워낙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채널을 좀 단촐하게 할 필요는 있다. 예.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좀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동시에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제는 그 목소리를 단일화하거나 좁게 해서 책임질 수 있는 지도부에 있는 사람의 발언만 나가게 하고 그렇다면 출연 자체를 다 막을 수야 없겠지만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 혼란을 정돈하는데 좀 의미가 있는 방향으로 저는 정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그다음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해버리니까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실기론 자체는 저는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데 실기의 가능성이 있었던 시기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그 표에서 보면 네. 12월 3일에서 12월 16일 사이 이때는 이제 저 내란 세력이 이제 밀리고 있던 상황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 가결까지의 시간까지는 저들이 이제 굉장히 뭔가를 할 수 없었던 이제 그런 사태에 가깝고요. 한 번 기다렸던 시기가 16일에서 27일 사이 12월.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해서 왜 마은혁을 임명을 안 하냐. 마은혁부터 해서 3명을 임명을 안 하냐. 요걸 한번 기다려주고 결국은 이제 탄핵소추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의 효과로 최상목이 2명을 임명을 해요. 이게 이제 12월 31일 작년 말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명까지는 더 안 한 거지. 물론 최근에 이거에 대한 해설이 일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게 8인을 만들어 놓고 일부러 한 명을 끝까지 안 해가지고 결국은 교착 상태를 만들려고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것까지 계산할 지도부나 머리가 최상목에게 있었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눈치 보는 방식에 가까웠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2월까지 진행되는 변론 기간 동안은 저는 정상적인 헌정 질서에 근거해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2월 말까지는 여기에서 뭔가 건너뛰는 어떤 뭐 초헌법 내지 초법적인 어떤 조치들 더 고민하면서 뭔가 강경책으로 나가서야 될 시기는 아니었다고 판단을 해요. 그때도 강경책 얘기들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전환점이 그러니까 3월 7일에 윤 대통령 이제 구속 취소 이 일정이잖아요. 전 이게 상당히 많은 걸 바꿨다고 보거든요. 이제 기세에서 이때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만간 헌재가 결정을 내릴 거다라고 하는 그리고 결정은 8대0 탄핵 인용일 거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기대, 제도에 대한 기대가 2주간 이제 이어진 거죠.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지만 이때 기세를 꺾을 다른 방안을 만들지 못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저도 이제 뭐 제가 만드는 사람은 아니긴 합니다만 약간은 후회하는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세를 바꿀 수가 좀 없었나? 이를테면 저는 최상목에 대해서 탄핵이 진행됐어야 된다. 그때도 우리는 계속 탄핵하자고 물론 얘기를 했었잖아요. 최상목의 이 비헌법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헌재법재판소가 결론을 내기 전에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저희도 얘기를 했었지만 요때 이제 이게 안 이루어진 이유가 인용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거는 다 종속 변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한덕수 끼워넣기가 진행이 돼요. 네. 이건 헌법재판관 전체의 어떤 총의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이 한덕수 끼워넣기가 또 한 번 이제 연장하는 효과가 생긴 거거든요. 결국에는 최상목을 지금 와서 탄핵해도 큰 의미가 없고 결국 한덕수는 돌아와서 이미 이제 그 위헌 결정까지 냈으니 헌법재판소가 결국 마은혁을 임명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또 한 번의 기대.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윤회 구속 취소로부터 우리가 탄핵 인용만 기다리는 요 시기의 어딘가에서 주도권이 좀 뺏긴 면이 좀 있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왜 그랬을까? 왜 그때 헌재에 그나마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 많은 뭐 해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헌재 변론을 공개적으로 봤잖아요. 영상을. 네. 그게 정말 이런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측 변호인단하고 윤석열이 내뱉는 그 단어와 언어들이 개차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헌재가 그리고 그 정영식 그 재판관마저도 질문 같은 걸 할 때 이거는 저도 그때 보면서 야 이거는 100% 인용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것들이 지금 이상해졌고 이렇게 길어질 줄은 그때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예. 저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당연히 합리적인 예상이고 우리가 헌정질서 안에서 굳이 이 헌정질서를 깨면서까지 뭔가 강압책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 시기 한 3주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 이르는 시기 동안 저들의 지연 전략의 효과가 만들어지고 효능감이 생기기 시작한 바로 이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들의 마음도 이제 뭐랄까 이렇게 야 그래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라고 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좀 더 버텨볼까? 좀 더 버텨볼까 쪽으로 옮겨가게 만든 몇 주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속였든 기술을 잘 쓴 거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는 첫 번째 약간의 의심 같은 게 사실 변론 기간이 꽤 길었어요. 예. 개소리 다 들어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나중에라도 조금이라도 오점을 안 남기기 위해서 저들한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들어줬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었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새로 임명된 헌법재판관과 약간 보수적 성향의 그런 재판관들이 여기서 뭔가 딴지를 걸 거리들을 지속적으로 남겨놓은 거지. 계속해서 변론을 끌면서.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그구들이 이제 막 떠들게 놔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윤이 이제 풀려나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기운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딜을 건 게 한독수 먼저 합시다. 네. 이러면서 이제 인용 결정을 확실하게 내고자 했던 헌법재판관들 다른 이들을 혼돈 상태에 좀 빠뜨린 거. 이게 이제 저는 그 3주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최대한 늘어놓고 그리고 그 늘어놓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쟁점들을 가지고 딜을 쳐서 한독수 먼저 일단 내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처럼 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굉장히 아쉬운 그 3주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었던 건 아닌데 물론 전 최상목에 대한 탄핵이 제일 아쉬운 영역이긴 한데 그래서 이때가 실기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처럼 마음이 급하게 된대. 그리고 현재 같은 지연 전략이 효과가 발휘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된 데는 바로 그 지난 3주간 우리를 정말 소갈케 했던 이 지난 3주간에 상당한 키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일단 들어요. 그리고 선비론 같은 경우에는 이건 궁극적으로 안 맞는 말이지만 왜냐하면 좀 두 분 다 말씀 주셨고 실제로 강경책을 써본 적도 없을 뿐더러 강경책을 썬다고 했을 때 그게 의도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냐고 어떻게 자신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거는 다 같이 상당히 상처를 입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선비질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적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던 그 헌정 질서에 대한 기대를 몇 주간 동안 갑자기 허물어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대신 옵션에 관해서는 좀 이따 이제 아마 같이 좀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중에 어느 것들이 이제 가능한 상처가 좀 덜 생기면서 저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방법이냐. 만약에 플랜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으면 어느 게 C고 어느 게 D냐.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좀 더 나눠봐야 이게 실질적으로 선비에 관련된 일인지 좋은 의미의 선비인지 아니면 나쁜 의미의 선비인지가 좀 더 가려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김은지님도 질문 주셨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도 비중 있게 생각해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이제는 이게 아까도 제가 이렇게 3주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들은 이거를 자기들의 유리한 입지를 세우는 데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악의가 드러난 몇 주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악의에 대해서는 그 악의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전제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악의의 최대한이 뭐냐면 바로 4월 18일까지 선고를 안 내리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뒤로 한덕수나 만 이런 사람들이 탄핵이 안 되면 자기들 인명 몫을 쓰겠다라고 나서게 될 테고 일단 유리한 구도를 확보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유리한 구도로 이제 기각 내지 각하를 밀어붙일지 아니면 그러니까 생긴 교착 상태를 그냥 쭉 이어가는 선택을 할지. 예. 이 두 가지가 저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에 속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최악의 두 종류인 거죠. 저는 그거를 상정해 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각 총사 탄핵론 등이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주시죠. 근데 지금 오늘 보면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헌재가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 이제 빨리 이걸 결정해라, 네. 선고를 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도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들은 그냥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조선일보라든지 아니 권영세도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헌재가 빨리 선고를 내려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페이크를 쓰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얘기가. 저는 그 부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제 생각은 그냥 저도 이제 전에 들은 얘기인데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극우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많은 분들이 윤석열의 복귀 시나리오가 뭐 가동이 됐다라는 부분을 가장 우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오히려 자꾸 빨리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국힘 쪽에서 나오는 이유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는 게 그들의 지상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라든가 이런 국면이 뭐 어떻게든 전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전개가 되더라도 최대한 그거를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힘 쪽에서 생각을 할 때도 그러면은 아까 지금 왜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를 민주당이 네. 다음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으면은 그냥 자동 연장하는 네. 방안 이런 것도 지금 오늘 뭐 법사위 소위 통과했다 그러는데 내일 이제 전체 회의 네. 올리겠죠. 이제 그런 것도 물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좀 그게 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어찌됐든 그걸 통과를 시키고 이러면은 또 권성동 쪽에서는 오늘 국힘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 저기 한독수랑 얘기해가지고 정부랑 얘기해가지고 또 후보 지명하겠다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뭐가. 네. 그러면 스톱이 되거든요. 그럼 조기 대선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냥 뭔가가 뭐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보다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민주당도 뭘 하게 되고 국민의힘도 뭘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은 헌재 결정과는 상관없이 제가 봤을 때 모든 게 지금 카오스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 그런 걸 오히려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시간을 벌기 위한 차원에서. 네. 국힘에게는 지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론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이 안 돼요 지금. 이 국면에서 조기 대선 실시하면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왜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라. 인용이 됐건 기각이 됐건 그러냐는. 그 얘기를 왜 하냐 이제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벌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꺼내는 담론? 네. 네, 그냥 정당한 이야기. 네. 그러니까 무슨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가 한게 아닌 거죠. 아니라 예. 그냥 하는 말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어차피 길게 갈 것 같으니까. 맞아요. 어차피 예. 길게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 길게 갈 거 괜히 길게 가라라고 얘기하면 쪽팔리니 빨리 결정 내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다. 네. 여기에 이제 지금 한 표를 던지는 길게 갈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좀 뭐 빨리 결정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뭐 중도층이라든가 이른바 이쪽 보기에는 뭐야 지연 작전 하는 거야? 라는 생각 이미지를 이제 받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게 흔히 얘기되는 건데 얘네들이 뭔가 정보를 입수했다. 이른바 5대 3론. 네. 각하가 됐던 기각이 됐건 그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결국은 그냥 인용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한 가지 가능성. 이게 사람들을 제일 불안하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올바른 얘기하는 거.
예. 빨리 결정 내려줘. 안 될 거 네. 알지만 네. 요 얘기하는 거. 이른바 정치 쇼를 거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진심인 거. 올바른 얘기도 하고 아씨 이러다가 정말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결정은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기각이 됐건 인용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어쨌든 빨리 내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물론 이 가능성은 제일 떨어지죠. 제일 없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진심이 있을 수가 없는 네. 애들이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가능성이죠. 이제 결국 이외에 다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도 보고요. 없다고.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가능성에 한 표를 던지신 거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SBS 기자의 5대3 그 기자 수첩 네. 정말로 악질적인 임찬 쪽이래. 네. 네. 뭐 그런 비슷한 이름인데. 네. 비슷한 이름인데 딱 그 이름인지 모르겠어. 임모라고 있습니다. 네. 검찰 기사를 오래 썼던. 근데 그게 정말 악의적인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느 누구도 그 5대3을 이렇게 숫자화 시켜가지고 뭐 찌라시는 많이 돌았고 방송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있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기사로 그걸 5대3으로 박아가지고 마치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 기자는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그 SBS 그 기자가 그걸 박음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그게 근거가 있는 구도인 것처럼 판이 바뀌어 버렸어요. 네. 정말 좀 악의적인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꽤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 뒤로는 어느 쪽에 속하건 간에 저쪽 이제 그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바라는 쪽은 드디어 그렇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쪽. 그리고 반대쪽에 대해서는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선거 안 하고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망했네. 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효과가 굉장히 있죠.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걸 질문한 이유가 저는 좀 이상해서 진짜 물어본 거예요. 네.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렇게 굳이 쇼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조선일보가 그렇게 깨알같이 사설을 써서 그다음에 권영세 위원장이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고 뭐 조경태야 뭐 이상한 짓 가끔 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납득 안 되는 게 너무 많지만 네, 납득이 안 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본 건데 지금도 뭐 명쾌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가능성과 두 번째 가능성을 두 가지를 합한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데요. 첫 번째 가능성은 정보가 있어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상한 국면인데 이게 인용이 여의치는 않은 국면인 것 같아 라는 판단. 예. 그게 뭐 정보에 의해서건 찌라시에 의해서건 간에 적어도 그냥 선고한다고 막 인용이 빵 되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 가지는 않을 것 같아. 예. 이런 거. 예. 그 생각과 함께 동시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말 그대로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무한정 연장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반드시 당연히 오를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지지층한테도 이제 어느 정도로 이게 좀 이렇게 좀 참고, 예, 뭐 선거는 빨리 좀 나오는 게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어? 피로감이 크잖아. 하면서 뭔가 다독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특히 비대위원장이니까 더더욱이나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과 두 번째 가능성이 동시에 있는데 이게 정보에 의한 건 아니다. 네. 다시 말하면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저는 권영세 같은 경우에는 안 돌아오면 좋겠지만 뭐 돌아와도 어쩔 수 없지 않겠어? 이건 뭐 그 뒤로는 운에 맡겨야지 뭐 이쪽에 더 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더 가까워요. 그 사람은 뭔가 설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설들 중에 어쨌든 제기되고 있는 건 국무회의가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심의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거의 총사퇴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한 6명인가를 이제 한꺼번에 탄핵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고 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을 동시에 올려서 거부권을 쓰지 못하게 하자. 네. 요게 이제 지금 그렇죠. 나오고 있는 그런 안이죠. 요게 같이 묶여야 돼요. 좀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 국무회의가 거부권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져서 임기 연장 법안까지 통과가 되면 그게 효과적으로 작동하면 내란에 관련된 특검이나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통과시키자. 결국에는 이제 국회의장 내지 국회가 일정한 행정적 법률 공포권이나 법률에 대한 집행권을 사실상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안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작동하려면 이번 주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되면 일주일뿐이 안 남겨지기 때문에 18일 날 이제 퇴임이니까 이제 그런 안이 이제 일단 가장 크게 나오고 있고
그거 외에 다른 안들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그게 이제 가장 뭐랄까 현재 상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안이긴 동시에 가장 또 위험 부담 큰 안이기도 한 거라서 요거를 플러스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더 나눠보죠. 네, 정문정 박사님. 일단 계속 다수의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겠다는 안이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민주당 지도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박찬대 원내는 이제 이야기한 게 거기에는 아직 그걸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까지 현재 기준은 그렇게까지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절대로 아니다라는 얘기하고는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내일까지 마지노선을 지금 그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장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연쇄 탄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입니다. 네, 그까지 부정적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제출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네. 나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어차피 정답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예측을 해서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비난 뭐 이런 게 상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냉정한 판단이 또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또 아니라고만 할 수는 없다. 근데 이게 되게 힘든 결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네. 민 기자님.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일까지 한독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은 이제 다시 탄핵 소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일단 그거는 실행에 옮길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만약에 뭐 최상목이 됐든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승계 뭐 이런 거까지 지금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약간 이제 시기를 봐가면서 해야겠죠. 왜냐하면 4월 18일이라는 일단 일종의 약간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는 있는데 근데 변수가 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를테면 다 탄핵을 시키면 국무위원 전부를 만약에 탄핵을 시킨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법적으로 뭐가 이게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네. 이를테면 대행이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하려면은 선거일을 공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대통령 아니면 권한대행이 해야 된대요. 네. 근데 국무위원을 다 탄핵시키면 그럼 나중에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뭔가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 지금. 잘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리고 국무위원 법상 거부권 행사를 하거나 뭐 법안 공포를 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서 예.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시킨다고 뭐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또 반론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조인들 얘기도 다 달라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해요. 예. 확실히. 진짜 예.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장관이 무조건 당연히 국무위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죠. 당연히 국무위원인 경우는 대통령과 총리고 예. 대통령이 나머지 국무위원을 선임을 하는데 국무위원은 각부 장관에서 선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해져 있긴 하죠. 예를 들면 방통위는 장관급이지만 국무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네, 예. 그렇죠. 배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부처 중에서 이제 장관이 될 수 있는 없는 부처가 이제 한두 개가 있고 그렇죠. 나머지가 이제 장관으로서 이제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국무위원을 누구까지를 국무위원으로 보느냐, 그리고 장관 대행을 국무위원으로 볼 수 있느냐. 예.
아마도 국무위원으로까지는 안 보는 것 같긴 해요. 네, 현재까지의 어떤 법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장관들 지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탄핵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무대행이 있는데 장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으로서 지금까지 아마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으로서 의결권을 쓴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대상으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장관급들을 싹 다 이제 탄핵을 시키면 국무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안 선포권이 이제 사라지고 거부권도 사라진다. 이게 일단 한 가지 해석인 거죠. 예. 그런데 처음 걷는 글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한 대행을 하는 누군가가 그냥 거부권을 쓰거나 임명을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가 만약에 그냥 밀어붙이면 누군가는 어쨌든 대행을 하게 되는 상태가 그렇죠. 이제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가 만약에 밀어붙이면 어떤 상태가 올까? 이게 바로 이중 권력 상태라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나는 밀고 들어가겠다라고 밀고 들어오고 안 된다 그건 불법이다라고 막아놔서. 근데 막아놔서는 쪽에 행정 인력이 없거든. 네, 밀고 들어가는 데는 행정 인력이 있다고. 이 실질적으로 제2내란 상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네.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결국 중요한 건 행정권을 쥐고 있는 쪽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실질 국면을 좌지우지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싹 다 죽어서 이를테면 아우 역시 맞아요. 지금 우리는 그냥 당신들이 하는 대로만 볼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싹 다 뭔가가 분위기가 정리가 돼가지고 행정부가 하나도 일치단결해서 안 움직이는 상태가 되면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는 밀고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임명할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얘가 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라는 식으로 집행을 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막아 나서야 되는 상태. 근데 국회가 그걸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집행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물리력과 물리적이지 않은 힘이 결국 이중 권력 상태에서 부딪히는. 나중에 결국 이긴 자가 맨 나중에 다시 이제 되돌아보면서 야 그때 너 내란이었어라든가 너 그때 네가 잘못한 거야라든가 이걸 나중에 헌정이 판전을 내려야 되는 그 상태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든 일이라고 보는 게 이거를 무조건 안 된다라든가 이거는 너무 뭐 잘못된 일이라든가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안이 그거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의도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보장은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저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마 안 있죠. 네.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획대로 흘러간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도 왜 그 실기론에서 많이 등장하는 아이디어 중에 핵심적인 게 이거잖아요. 그때 했어야 된다. 근데 이게 가정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랬을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지나간 일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것이 정말 아주 중요한 뭔가 해결책처럼 제시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강경한 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네. 이것이 모든 이 국면을 타개하는데 정말 아주 좋은 답이 될 것이다 라고 믿기는 어렵다. 네. 네. 진짜 그런 답을 찾는 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거지. 헌재가 빨리 판단을 이번 주 안에는 정말 내서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되는 거죠. 헌재가 아니면, 이번 주 안에 결정 내리면은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다 그냥 그죠? 클리어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서 진짜 이거든 뭐든 간에 시작이 되면 그 이후에 뒷간담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정말 최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옳다 그르다 같이 판단 안 한다고 제가 여기를 여러 분들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 소심한 혁명가님인가가 그럼 뭐 앉아서 망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앉아 있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은 일단 아셨으면 좋겠고 정확히 말하면 그게 작동할 거다라는 전제로 움직이면은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행정권이 얼마나 강한 권력인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가 이번에 계엄했을 때 내란에 직접적으로 동원돼서 참가하지 않은 이유가 예를 들면 대통령의 권한이 약해서라든가 계엄 해제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예. 계엄 해제 상태가 반헌법적, 그러니까 계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반헌법적인 상태가 돼버렸어라고 군인이 동의했기 때문이야. 물리력을 진 군인이 또는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지만 국회에 간 사람들이 총이라도 쏴서까지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계엄이 성공하지 못했고
계엄 해제 이후가 정상적인 헌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정권이나 물리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걸 쥐고 있는 자들이 내가 반헌법적 상태에 놓이는 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나는 처분에만 맡길게. 누군가가 나한테 명령을 내려줘. 그 합법적인 명령을 나는 따를게라고 고개를 수그리고 들어오지 않으면 이 상태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부터 일종의 시민혁명과 아마 행정부가 버티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된다면 행정부 사이에 상당한 갈등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이제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그 상태까지 이를테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냥 뭉치고 있고 나는 행정권을 그대로 쓰겠어라고 하는 식 자들이 물리력 계속해서 동원하는 상황에 결국은 뭐 국회의원 한 300명, 200명이 나가가지고 물리력 쓰겠어요? 시민들이 나가가지고 결국 물리력을 쓸 수밖에 없지. 그 상태를 각오하고 그 상태를 벌어진다면 그 상태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저들이 알겠습니다. 그게 헌법에 맞습니다라고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 상태가 벌어지면 그나마 낫지. 그럼 구현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왜 나이브하게 뭐 이런저런 시나리오 다 생각 안 한다라고 이제 맨날 비아냥대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나리오 생각을 해야지. 그들이 그 자신들의 물리력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 동의하지 않고. 실제로 유혈의 어떤 사태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고개 숙이고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를 지금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주체는 결국 야당이잖아요. 네. 그리고 야당의 지도부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는 없어요. 그리고 뭐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표현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는 제가 세부적인 어떤 내용에서의 어떤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만약에 야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을 따를 생각입니다. 그걸 따를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 고통의 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이 모든 어떤 태풍과 같은 이 진행이 시작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을 각오를 하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안 하고 뭐 앉아서 죽네 서서 죽네 그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되게 무겁게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지금 누가 뭉개고 싶어서 이거 시간 끌다가 망하고 막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이 중대함, 그다음에 그 무게감,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을 모두 다 고려하고 각오를 하고 우리는 가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은 정말 반복해서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되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쓰는 최대한의 카드를 합법이 될지 불법이 될지는 나중에 만들어질 헌정 질서가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법부가 진행되는 중간에 개입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판단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역사가 판단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옳다라고 단기간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결국은 어느 방식으로든 되게 이 최악의 두 가지 시나리오는 둘 다 상당 부분의 유혈 충돌을 함의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항의와 거기에 대한 물리적 진압. 물리적 진압을 이제 전면적으로 행정 쪽이 거부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경찰이나 군이나 아니면 행정부가 다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그리고 사람을 밀어붙이면 안 돼라고 해서 일종의 그건 행정 쿠데타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여기 당신들이 나가줘야겠어. 그냥 국회 말 들을게. 이런 식으로까지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상당한 부분에서 유혈까지도 사태까지도 고민해야 되는데 둘 다 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를테면 윤석열이 각하대 같은 기각이 됐건 간에 그가 돌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우리 눈앞에서 국회의원들 끌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헌법재판소라는 놈들이 각하 기각을 시켜? 우리는 이 헌정 질서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이를테면 시민이 굉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그 상황과
중간에 이렇게 국회의원들 이렇게 해서 내각 총사퇴 되고 그랬는데 행정이 굴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의 물리력과 시민의 물리력이 대응해야 되는 상태. 둘 다 유혈적 상태인 거예요. 근데 뭐가 더 합헌이라기보다는 이제 시민혁명으로서 궁극적인 어떤 카드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둘 다 불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후에 헌정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 정당성이 있는 건 정말로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기각이나 각하 상태에서 시민들의 저항이 발생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 발생하는 건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서 발생해 버리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만약에 정말 시민의 피로서 뭔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그 중에 어느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옵션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B, C, D 중에 저는 한 D쯤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B나 C가 아니라. 예.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4월 18일까지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상정을 해둔 상태에서 그렇게 됐을 때 거기 가기 전까지는 저는 뭐 지금 민주당 지도부라든가 민주당이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시나리오를 두고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거기에 저는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답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옵션도 많은 그런 상황인데 4월 18일까지 어떤 결정이 안 나거나 혹은 아까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기각 혹은 각하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정말로 윤석열이 컴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미 그 이후의 상황은 뭐 저는 그려놨습니다. 뭐 말이 좋은 말로 이제 시민항쟁 대열로 가야 되는 거죠. 예. 시민혁명 대열에 동참을 해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나? 시사기상대에서 말씀드렸나? 지난주까지는 안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다른 방송에서 나보네. 윤석열, 김건희가 컴백하는 대한민국에서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야죠. 네. 네. 그러니까 탄핵 선고가 났어요. 네. 근데 기각이나 각하로 났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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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그 다음은 이제 시민항쟁. 저는 근데 탄핵 선고가 안 났어. 그리고 장기전이 될 것 같아. 네. 이러면. 그 이제 여러 가지 그때 다른 또 옵션과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예. 제가 나중에 결론부에서 말씀드릴 텐데 만약에 이번 주에서 구체적인 액션이 없으면 장기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전 훨씬 높다고 봐요. 네, 저도 네. 그렇게 네. 봅니다. 교착 상태가 그나마 저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덜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장기전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더 복잡하고 단기적으로 뭔가 네. 이 수를 내 가지고 장기적 교착 국면을 풀기는 대단히 어려워서 그건 일단 접어두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이제 세 번째 제일 안 좋은 쪽이지만 그래도 당장에 무슨 충돌이 필요한 상태는 아닌 거 이게 이제 한 가지 국면입니다. 저는 그건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보고요. 플랜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얘기되고 있는 게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이 진행돼야 된다. 이것도 일종의 패키지로까지 이제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그 부분은 저는 판단을 잘 못 내리겠더라고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생각이 정리도 안 돼요. 네,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하면 그걸 누가 탄핵을 결정해요? 원래대로라면 만약에 1인이다 그러면 나머지가 하는 건데 예. 예를 들면 전원 탄핵이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상태가 그러니까 벌어지는 거죠. 예. 그것도 말도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한다라면 그 근거가 있나요? 네, 근거가 없잖아요. 사실 제 생각은 네, 네. 이게 생각에 꼬리를 무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4월 18일 이전까지 헌재가 어떤 결정도 못 내리고 그냥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이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는 뭐 비웃으실 수도 있는데 헌법재판소 해체 운동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장기전의 일종으로 네. 지금 얘기하시는 네. 거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라는 체제가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데 그게 제도적으로 그 5.18과 같은 그런 비극을 다시는 이 땅에서
그래요. 막으려고 만든 건데 네,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건데 지금 원인이 되고 있죠. 원인이 되고 있고 내란 수괴범도 탄핵을 못 시켜요 헌재가? 예. 그러면 당연히 헌재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헌법 개정을 하든 장기전입니다. 장기전 헌법 개정을 하든 그래서 대통령 탄핵할 수 있는 권리를 뭐 국회가 가져오거나 아니면 국민투표로 붙이거나 뭐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헌재를 단순히 이제 헌법재판관들을 탄핵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헌재 자체를 저는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쨌거나 헌법재판관 탄핵 관련 문제는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까 내각 총탄핵하고도 연결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헌법재판관 누구를 어떤 근거로 탄핵할 건데요? 근거가 탄핵 없다니까요. 소추의 근거를 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다 심증이잖아. 그러니까. 김복형만 찍을 거야? 조한창만 찍을 거야? 어떻게 찍지? 아니 그리고 그들이 이번에도 한덕수 때랑 똑같이 한다라는 근거 없어요. 네. 근데 뭘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한덕수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탄핵 결정문 가지고 이게 반헌법적이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안 된다. 근데 그게 거의 유일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조한창이 했던 거라든가 기각을 의견 냈을 때 했던 게 이건 헌법 해석에서 엄청나게 잘못된 일을 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각하 의견을 낸 두 사람한테 이것도 대단히 반헌법적으로 했어라고 해서 둘을 찍건 셋을 찍건 해가지고 그걸로 탄핵을 해야 돼. 그럼 5인이 결정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5인이 결정 못 내려. 못 내려요. 예, 6인 심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게 이제 내각 총탄핵과도 연결되는데 이를테면 저 한덕수하고 최상목은 이유가 명확합니다. 근데 이주호는 이유를 뭐로 잡을까요? 그 내란 세력에 참여해서 대충 만들 수야 있겠지, 그렇죠?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을 딱 해서 했을 때 그 사유를 만들려면 만약에 정말 그 국회 국무회의가 성립 불가능한 정도의 사유를 만들어내면 억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지금 내란죄로 기소가 된 사람이 없어요. 예. 혐의를 받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거 외에 이 반헌법적 이유나 법률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나중에 헌정질서가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럽니다. 그거 가운데서 나중에 헌재가 만약에 남아 있다면. 탄핵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근거 없이 했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할까? 이건 사실 전략적 탄핵이라는 게 되게 명확하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선. 탄핵 소추의 근거라기보다는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자는 얘기를 했거든. 초선 의원들이나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요즘에 사람들이 나와서 그 국무회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나이반의 어떤 애 그런데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하죠.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라면 그게 내란 혐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럼요. 나중에 어떤 판단을 내리건 간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돼. 하더라도. 뭔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후의 역사 내지 이후에 이제 반헌법에 관련된 판단을 내릴 때 이 탄핵은 단순히 그냥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식으로만 결정이 내려질까? 상당한 역사적 부담에 부딪히겠죠. 예. 그래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그 부담을 다 끌어안고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유혈 사태에 대한 부담, 그렇죠? 이중 권력 상태에 대한 부담, 나중에 판결이 내려졌을 때 부당한 탄핵에 어떤 관련된 부담,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깔고 가야 된다는 거죠. 헌법재판관에서 탄핵은 더 심해요. 그래서 예. 반헌법적 행위, 불법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추 근거들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누구만 잘라서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관의 탄핵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반대라고까지 얘기했더니 훨씬 더 어렵고 이거는 효능력도 발휘되기가 되게 좀 어려워서 예. 이 부분까지 생각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것까지 고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굳이 넣으려면 E고 F고 뭐 하여튼 한참 뒤야. 예. 그거는 정말로 그 이상의 이미 상황이 먼저 벌어졌을 거예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처 폐지론이라든가 이런 게 먼저 벌어지겠지. 저는 그래서 만약에 장기 4월 18일 이후에까지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좀 생각하는 변수는 이제 시민들이 최악의 상황 윤석열이 복귀했을 때는 저는 이제 항쟁이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예. 분명히 유혈 사태도 감안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장기전에 벌어졌을 때도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변수가 시민들이 왜냐? 예. 이 상황을 지금 이 견디는 이 상황을
무한정대로 더 연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인내심을 시민들이 가지고 또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 상태가 될까? 예. 안 되겠죠.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장기전이 된다고 했을 때 윤석열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만 가만히 있지 않겠어? 걔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한덕수한테 맡겨놓는다고? 네. 2년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대안인지 모르겠지만 한덕수와 최상목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해서 이번 주 안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네. 돼요. 이거는 저는 뭐 다른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나오더라도 전 통과했다 해야 된다라고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통과해야 될 정도로 저는 이 두 인간은 정말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최상목, 한덕수는 둘 다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에 관련된 명확한 네. 위헌적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을 이번 주 내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걸 걸어놓고 이것이 이제 뭐 어쨌든 강한 결의 내지 재탄핵도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강한 결의로서 뭔가 표현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이제 시민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정부를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 대행 체제조차도 부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걸어놓고 그 다음은 이주호잖아요. 네. 그럼 이주호가 대행하고 혹시라도 인용이 나오면 그 시스템대로 가면서 이쪽도 탄핵 결정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현재로서는 제일 무난한 네. B예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실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실기론은 어쩔 수 없고, 네.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몇 주 먼저 하더라도 이게 딱딱딱딱 아기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정말 내전적 상태를 피하면서 결국은 국회 위주로 뭔가 행정이 돌아가는 상태를 만들 수 이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 어쨌든 엄청난 혼란들이 올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근데 적어도 일단 지금은 이 탄핵 카드주는 핵심적으로 한덕수하고 최상목에 대해서는 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연임에 관련된 임기 연장에 관련된 건 저는 이게 나중에 위헌법률 실판이라든가 이런 대상이 될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논리가 약간은 명백하고 완벽하진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황교안 때 이미 임명한 사례가 있고 대통령 대행이 그건 물론 인용 이후에 임명했습니다만 어쨌든 대행이 임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쟤네들은 임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까지 막아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이거거든요. 국회 몫이나 그러니까 대통령 대행 체제 때 국회 몫하고 대법원장 추천목을 제외한 대통령 추천목은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참 원포인트 법인 게 대법원장 유고시는 그럼 어떡하지? 국회의장 유고시는 이를테면 어떡하지?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일들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요건이 약하다라고 이제 제가 말한 이유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 고민으로 이를테면은 지금 다른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고 나머지를 그냥 자기가 임명해 버리는 상태, 또 한 번의 상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성립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모든 게 그냥 하나만 해결이 되는데. 그렇죠. 무지하게 짜증나네요, 진짜. 네. 저는 헌재가 이해해줄 구석은 이제 하나도 안 한 톨도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분명합니다. 네. 헌재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해해줄 구석이 한 톨도 안 남은 건 너무나 맞고 지금까지 연기하고 연장한 거는 결국은 지연 전략이었다. 특히나 몇 명의 사기술까지 포함된 지연 전략이었다라는 건 거의 명백해 보여서요. 네. 그래서 이번 주가 그러니까 결국은 데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는 4월 1일에서 4월 4일 내일부터 해서 목요일 사이가 결국 데드라인이 될 수 없고 밖에 없고 이때 그 두 사람에 대한 탄핵과 임기 연장 법안의 동시 추진 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4월 11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번 주에 만약에 어떤 결정이 안 내려진다. 선고일도 지정하지 않는다. 그럼 4월 11일까지도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민주당 의원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11일까지 기다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탄핵이랑 임기 연장 법안은 저는 그 전에 그냥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그죠? 하고요. 네. 네.
그건 정말 완전히 마지노선이라서. 정말 그거는 진짜 예. 근데 물론 이건 있습니다. 그 박근혜 때 그 3일 전에 그러니까 그 퇴임일 3일 전에 한 사례가 있긴 예, 하죠. 네. 인용 결정하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례에 의해서 아마 그래서 헌재 11일 내부에서도 선고 마지노선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예, 저들이 계속해서 끌고 있는 어떤 마지노선의 이유를 그거로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현실적으로 당연히 적어도 일주일은 줘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거는 정말로 그냥 이후에 벌어질 이게 장기 국면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단기 충돌 국면으로 갈 거냐 이거를 보여주는 마지노선에 불과하고요. 예. 행동은 저는 이미 진행이 되고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는 4월 4일이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B, C, D를 말씀드린 건데 현실적으로 B는 2인 탄핵 그리고 법안 추진 그리고 C는 그 외에 더 내란에 연루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국무위원들 장관에 대한 추가 탄핵. 거기까지는 저는 C까지는 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D가 이제 국무회의가 정말 실질적으로 안 될 정도로 하지만 이미 이제 내전적 국면이 만들어질 정도의 행정권에 대한 전면 부정. 이게 D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먼저 꺼낼 수는 없다. 어차피 그게 꺼내지는 순간은 이미 사회가 망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무엇이 됐든 간에 이번 주 내로 어떤 결론이 안 내려진다.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참.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4월 4일 날 부산 그쵸. 가잖아요. 부산에선 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도 네. 참 그렇네요. 그때는 뭐 그냥 혈서 쓰고 이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깨물어가지고 혈서 쓰고. 야,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뭐. 네. 뭐 이게 광란의 기쁨의 밤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러게요. 진짜 정말 그러길 바라죠. 예, 오늘은 정치 데스크가 온 시민연대 집행위원회 같은 느낌이다. 예, 제가 갑자기 운동권 버릇이 나와가지고요. 예. 하지만 저는 이게 제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냉철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렇게 선비질과는 전혀 무관한 냉철한 판단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참 이런 말을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게 좀 너무 좀 속쓰리고 아픕니다만 선고가 이번 주에 나고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헌재는 제가 볼 때 끝났어요. 네. 예, 안타깝게도. 그리고 약간 허무하겠지만 그런 호소도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군, 경, 공무원들 부안해동하지 말고 스테이해라. 네, 예. 그렇죠.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요. 그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봐요. 네, 가만히 있어라. 음, 예. 부당한 명령이면 거부해라.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언론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에서도 여야 충돌 이따위로만 네, 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엘리트들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행복하신가 봐요. 행복하더라고요. 네. 행행행.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말 자주 이렇게. 누군가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예. 다들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들 살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이제 2부에서 하긴 할 텐데, 요거 마무리로 한번 그러면 해보죠. 약간 장기전 가는 상황. 네. 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최악 중엔 제일 높은 최악이 되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이해관계. 일단 윤석열이 돌아오는 거는 별론데 대선은 안 했으면 좋겠어. 요 이해관계와 헌법재판관들도 어차피 여기야 먹을 거 결정을 안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최대한 길어지면 나중에 자기들에게 결정의 권한이 훨씬 더 세지는 상태. 특히 이제 보수계열의 재판관들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요. 네. 윤석열한테는 삼각형, 동그라미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삼각형. 그래 뭐 그 정도면은 그냥 인용 결정 나는 것보단 나라고 생각하는 거. 예, 복귀를 도모할 수 있어. 예. 그래서 그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리고 한 사회와 한 나라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약간 진공 상태잖아요. 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 진공 상태가 지속되는 게 가능할까요? 전 약간 그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들은
조선일보도 그렇고요. 예, 조선일보도 예전에 양상훈 칼럼부터 예, 둘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얘기. 근데 그렇죠. 법원 판결로 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늘렸으면 좋겠다로 아마 바뀌었을 테고 지금 저기 그 국무회의 구성하고 있는 이 인간들 장관들이 하는 짓을 보거나 기타 언론들이 하는 짓을 보거나 국민의힘의 그 주류 그 의원들이 하는 짓을 보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태도인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이해가 최대한 연장되는 상태. 그럼으로써 이제 뭔가가 어쨌든 도모될 수 있는 상태. 예. 불확정성이 자기들한테는 이익인 거지. 예. 불확정성이 경제한테는 폭망이고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지만 자기들한테는 이득인 상태. 거기서 돈을 외로 더 벌 수도 있어요. 벌고 있잖아요. 지금. 벌고 있잖아요. 리버스 투자하고 쇼 투자하고 막 이래가지고 더 벌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예. 실제로 좀 이따 얘기했지만 최상무이 그리고 돈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털어먹고 원래 제가 흔히 말하는 보수나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집단의 특징이 되도록이면 국가를 털어먹는 노하우가 제일 강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들 권력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라 생각 안 합니다. 네. 이제 다 알았죠 뭐. 네. 그 예전에는 나름 숨기는 신용이라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네. 진짜. 네. 이번엔 진짜 다들 당당해. 당당해. 이게 이제 윤이 만든 시스템인 건 맞는데 윤이 만든 시스템 하에서 윤이 사라져도 내 이득은 지킬 수 있다라고 믿는 인간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승진하고 네. 장관 별이라도 한번 달아보고 이럴 사람들 지금 줄 서 있잖아요. 네. 원래대로면 지금 같은 싹 수그려가지고 외려 이제 지금 진출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싹 잘 붙어가지고 새 정부 바뀌었을 때 진출하고 싶어 할 텐데 지금은 원래는 순장조가 될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장기전이다. 네. 나라는 작살 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 또 장기전이고 이 과정에 괜히 쓸데없는 액션 하나 취한다고 마흔역을 임명하는 걸 할 수도 있어요. 마흔역 재판관을. 할 수 있겠죠. 네. 이건. 그거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탄핵 안 되고 오래 갈 수 있잖아요. 한독수 같은 경우엔. 그리고 이제 18일 지나면 자기가 임명해서 밀어 넣겠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도를 만드는 게 3대 6 구도를 만들겠죠. 네. 네. 그럼 언제든 쥐고 흔들 수 있거든. 판결한다. 뭐 기각이나 각하로. 빨리 탄핵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시켜. 그러니까 마흔역 재판관의 임명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임명돼 가지고 구인 체제를 만들어서 변론 제기하고 이러면 너무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긴 한데 그렇게 되면 되게 무리수가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으려면 며칠뿐이 안 남았고요. 일주일만 지나도 마흔역 재판관의 임명은 저들에게 무기가 돼요. 더 이상 탄핵 안 될 수 있는 무기.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대행 체제가 오래 갈 수 있거든. 그리고 나 새로 들어온 재판관들로 판을 주도할 수 있죠. 네. 어느 쪽이든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간에 뭐 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판결한다. 오래 갈까 아니면 일단 판결하고 갈까. 이거 가지고 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나 빨리 통과를 시켜야죠. 네. 일단. 네. 탄핵 소추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치 데스크는 상당히 우울한 이야기들입니다만 그래도 냉정하게 이 상태를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다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한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네. 그나마라도 가능한 것과 정말로 힘들지만 각오해야 될 것들 요거를 제가 나눠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 2부 시사편집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나라를 운영한다는 작자들이 어떤 꼴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 2부에서 만나죠.